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신도시를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준상과 노은 등 해당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추진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수복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허위입니다. 허위가 무슨 뜻인가요? 예, 개농장에서 맹견이 70마리나 탈출했다. 이 같은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신고는 모두 허위였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청이 보낸 재난 문자 내용도 허위였습니다. 이에 한번 키워드를 허위로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얘기 듣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 신고가 허위였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간 순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9시 44분이죠. 대전 동구 삼계동에서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 이런 신고가 경찰 112에 접수가 됐습니다. 112 상황실에서는 119 소방 상황실로 공동 대응을 곧바로 요청했고 119에서는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신고자는 개농장에서 탈출한 이 개가 한 70여 마리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70마리면은 엄청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대전 동구 안전총괄과에도 신고 내용이 통보가 되게 되고요. 이때 시간이 한 9시 48분, 모든 게 한 4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분이 지난 오전 10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 탈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 이런 재난 문자를 대전 시민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주민들 당연히 불안에 떨게 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는 모두 오보였고요. 사실 소형견 3마리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견주가 이마저도 금방 포획을 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동구는 24분 뒤인 10시 24분 탈출한 개들이 모두 회수됐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되면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실제 맹견 70마리가 아닌 게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허위 신고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 동네 이웃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예, 바로 견주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개농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개농장이 아닌 일반 농가였습니다. 다만 견주가 유기견들을 하나둘 데려와 키우다 보니까 이 진돗개 1마리와 소형견 29마리 등 한 30마리가 사는 그런 사육장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으로 개 냄새가 퍼져 나갔고 또 개 짖는 소리도 엄청나게 컸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또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좀 허술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개가 곧잘 밖으로 이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로 옆에서 밭을 일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한 개가 자꾸 밭을 헤집어 놓다 보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불만들이 이 탈출한 개들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게 쑥대밭이 돼버린 이 자신의 밭을 보고 분노가 치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위로 개가 70마리나 탈출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 이런 허위 신고가 돼서 행정력 손실도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수의 개가 탈출했다는 그 최초 신고 때문에 경찰 1팀 그리고 소방대 2팀이 먼저 출동을 했고요. 동구청에서도 공무원이 이제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재난 시에만 쓰는 문자를 수만 건이나 보내야 했고 또 정정 문자를 또 한 번 발송을 해야 했습니다. 졸지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동구청이 이 출동한 사람들이 모두 사회 필수 인력이고
다른 위급한 일에 투입해야 하는 분들인데 이 허위 신고 한 통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동구청의 대응도 좀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는 또 뭐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잘못된 정보로 재난 문자를 보냈고 또 오히려 과장해서 전파한 점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10분 이내에서 경찰 소방에서 처음 공유한 그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는 그 내용, 최초 상황은 급한 대로 재난 문자로 처리를 했다고 해도 일반 개를 맹견으로 과장하고 또 해당 지역 접근 자제,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 이런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서 공포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만난 그 주민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난 문자를 보고 한 두려움이 떨어야 했다. 이게 좀 소식을 보고 놀란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쏟아졌다. 뭐 이런 증언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잠깐 그 동구청이 양치기 수년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난 문자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 문자를 보고 대피해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만큼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전달하는 게 맞는데 이 재난 문자에 대한 이번 이 사례로 신뢰를 좀 떨어뜨렸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동구청은 별도 그런 자료를 내고서 혼란을 들여서 송구하다면서 그리고 재난 문자 발송 시에는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살피고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재난 문자라는 게 좀 정확해야 될 필요성도 지적하신 것처럼 큰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맹견이 실제로 70마리가 탈출을 했다면 큰 공포일 것 같거든요. 이참에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맹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일반견과 맹견, 이게 어감 차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도사견과 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테리어, 그리고 스테퍼드 셔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의 견종과 이들의 그 잡종견을 맹견으로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과 입막에 무조건 채우고 외출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같은 어린이 시설이나 노인복지 시설,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27일부터는 이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록,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 배상 보험 가입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렇게 맹견과 일반견이 엄연히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고 또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재난 문자에 맹견으로 표현을 해서 과장한 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하죠. 그러니까 공격성이 조금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이렇게 맹견과 일반견을 구분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는 어쨌든 뭐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이 놀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구청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근데 동구청에 허위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뭐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혼란과 공포를 심어준 그 동구청도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혼란의 시작은 이 허위 신고 때문이었잖아요. 그 이웃 간 다툼 그리고 또 갈등 때문에 야기된 허위 신고로 행정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낭비가 됐고요. 그래서 동구청은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고발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지난달에도 소방에 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고 소방대원들에게 좀 흉기로 이렇게 위협까지 한 4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또 자기가 게임장에 좀 감금돼 있다면서 경찰에 상습 신고한 허위 신고한 그 남성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난으로 또 혹은 홧김에 한 허위 신고가 큰 혼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경찰이나 소방 지자체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처음 개 70마리가 좀 탈출했다 이런 소식을 가깝게 지내는 소방관에게 처음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현장에도 흔히 아는 모든 언론사 소속된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각자 다른 뉴스를 제작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건데 이게 결국 허위 신고였잖아요. 이게 좀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역량의 낭비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허탈감이 들었고요. 이렇게 좀 허위 신고 앞으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 발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물론 고생하시는 건 좀 알겠지만 조금 더 내부 시스템을 살폈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봤습니다.
이제 허위 신고가 행정력의 낭비도 문제지만 정말 만약에 긴급한 일이 터졌을 때 대응을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관계기관의 어떤 정확한 전달도 필요할 듯합니다. 예,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흘러간 가요를 통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나비 넥타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한번 만나볼까요? 3일후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춘천과 관련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1958년 5월 8일에 충남의 강경여고 학생들이 퇴직한 선생님들 아니면 병석에 누워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로 인사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5월 15일로 바뀌죠. 5월 15일은 바로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1965년부터 5월 15일 스승의 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스승의 날 노래를 하면 네. 가장 먼저 이제 스승의 은혜가 떠오르죠. 그렇죠. 좀 아시면 좀 불러보시죠. 하늘 같아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네네. 그 선생님 가슴에 이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네. 그리고 이 노래를 좀 함께 부르다 보면 이제 마음이 찡해 오면서 울던 친구들 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누가 만들었어요? 이 노래는 그 작사 작곡가가 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작사는 강소천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어렸을 때 다 불러봤던 그런 국민 동요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것도 예. 쓰셨고요. 또 하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것도 쓰셨어요. 굉장히 친숙한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빠가 등장하는 꽃밭 노래 아세요? 아빠하고 나하고 하고 만든 꽃밭에 예. 꽃밭에서 예. 꽃밭에서라는 곡인데 그걸 쓰신 분이 권길상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작곡하신 권길상 선생님, 작사하신 강소연 선생님 다 유명하죠. 그분이 바로 이 스승의 은혜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후에도 이제 고마웠던 선생님을 그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네. 그 대중가요 속에 선생님 관련 노래는 또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유 뭐 무조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대중가요로서는 이미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내용 자체에 굉장히 감동받았고 특히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이 가사가 잊혀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노래 자체가 순수, 순정을 거의 압축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 곡과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나이도 이미자 선생님이 아주 젊어서 마치 이 극 중에 소녀가 이미자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19살 소녀의 감성을 담긴 네. 이미자 씨의 선마을 선생님 잠시 들어볼까요?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노래 선마을 선생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미자 선생님 그 창법 들어보면 네. 이 꺾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신 것 같거든요. 음색도 그게 그 이미자 창법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왜 트로트 하면 이렇게 꺾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미자 선생님 절대 꺾지 않으세요. 꺾지 않고 그냥 자체를 타고 흐르시는데 그 자체가 너무 구성집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슬프고 서러운 마음도 전해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미자 노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순수창법, 그다음에 무가공창법 또는 자연창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중가요의 목소리, 그건 이미자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마을 처녀의 어떤 순수함도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마을 선생님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1940년대, 50년대생들은요. 압도적으로 선마을 선생님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이 된 거죠. 굉장히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은데 네. 원래 이 노래는 좀 영화 주제곡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라디오 연습곡이었어요. 라디오 연습곡 주제가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화 주제곡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전파를 갖다가 휩쓸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자 선생님이 이미 동백아가씨로 절정의 인기를 과시할 때요. 그걸 이어간 노래가 바로 선마을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땐 뭐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후에 이제 기러기 아빠 그리고 또 흑산도 아가씨 같은 곡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네. 한동안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금지 사유는 그 외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외색이라고 했지만 사실 특별하게 외색의 느낌은 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노래가 일본의 어떤 가요와 비슷하다. 그런데 그 가요가 더 늦게 나왔어요. 표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선생님은 이게 외색보다는 경쟁 레코드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마을 선생님처럼 네. 지금도 충남 지역의 선마을에서는 네.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적은 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때로는 친구도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살뜰하게 보살펴 주시는데요. 보령시 삽시도의 한 선생님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을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섬 삽시도.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면적의 삽시도는 섬의 지형이 화살이 꽂힌 활의 모양과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 삽시도에는 83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오천초등학교 삽시도 분교장이 있는데요. 전교생이 7명밖에 되지 않는 섬학교입니다. 막상 와보니까 아이들이랑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확실히 다인수 학급에서 보지 못하는 아이들과의 그 깊은 레포 형성이 많이 저한테는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저는 되게 아이들이랑 깊게 교류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VR 체험 수업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줍니다. 선생님이 무서우실 때도 있는데 저랑 같이 놀아주실 때도 있어서 좋아요. 학교에서 재밌는 공부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서 기분이 좋고 점심밥을 먹고 1, 2학년 동생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야외 현장 학습인데요. 드넓은 서해 갯벌이 어느새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로 변합니다. 뭐가 있어? 한번 봐봐. 바다생물과의 숨바꼭질 한판. 몇 번의 호미질에 삽시도의 명물 바지락이 고개를 내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낙지랑 조개랑 낭둥어랑 해삼이랑 새우요. 교실에서만 있다가 갯벌에 나와가지고 바지락을 캘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갯벌 체험을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다니고 이런 게 재밌어요.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에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시간. 행복한 마음에 자연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거 같이 잡아서 뭐 해 먹을 거야? 칼국수 해 먹을 거야? 용성아, 용성이 거 어떤 거야? 용성이 이거야? 우성이 거 어떤 거야? 우성이 이거 집에 가져가서 칼국수 해달라고 할 거야?
천혜의 이런 바다 환경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엄청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자기들끼리 뭐 미역을 따러 간다든지 아니면 조개를 캐러 간다든지 개를 잡는다든지 아이들끼리도 많이 놀러 가곤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천초등학교 삽시도 분교장에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은 물론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아파가지고 학교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저의 몸이 이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고 이 진심이 되게 담긴 편지를 보고 감동받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교생 7명의 조그마한 섬학교. 아이들의 수는 적지만 아이들의 꿈은 작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엔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교생 7명, 삽시분교장의 전우람 선생님, 갯벌에서 또 교실에서 아이들을 밀착마크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선생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노래가 라디오 전파를 탄 것으로선 당당 저는 1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래가 아니라요, 팝송입니다. 투서 with love. 이 노래 혹시 아시죠? 네, 이 노래는 들어본 노래였죠. 영화 타이틀을 갖다 우리가 영화 원제는 투서 with love인데요. 일본의 영향인지 이걸 다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고 번안했어요, 제목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주말의 명화에 많이 상영해서 익숙한 그런 영화입니다. 시드니 포이터라고 당시에 거의 그 영화 주연을 거의 최초로 한 흑인 배우로 알려져 있죠. 굉장히 영화가 내용이 그 조금은 뭐랄까 떠들썩하고 문제 있는 그런 아동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선생님의 면모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룰루라는 여가수예요. 67년에요. 어마어마하게 히트했습니다. 영국에서도 1위, 미국에서도 1위를 차지한 피기송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는 팝송을 많이 들었을 때라서 라디오든 TV든 스승의 날 때 어김없이 흘러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룰루의 투서 with love입니다.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루루의 투서 with love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But how do you thank someone who has taken you from crayons to perfume? It isn't easy, but I'll try. If you wanted the sky, I would ride across the sky in letters. That would...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향한 학생들의 좀 마음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룰루는 사실 이 곡으로만 기억이 되지만 진짜 이 곡 하나만으로도 역사에 영원히 보존될 그런 가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노래는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90년대 와서 깨집니다. 지금도 아마 이제 이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도 스승의 날 얘기할 때는 거의 이 노래가 제 생각에 배경음악이 되는데 노래 제목이 선생님 사랑해요입니다. 한스 밴드요. 아시네요. 역시 충청에 나온 밴드죠. 예. 충청과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충북 영동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발랄한 느낌보다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항상 갖는 생각인데 좀 슬퍼요. 그 사춘기 소녀, 특히 여고생들한테는 거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첫사랑이 담임 선생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아주 참 너무나 잘 표현한 사춘기 소녀의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갖다가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라디오 전파를 타고 TV에서도 이 노래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풋풋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을 앞두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선생님에 관한 노래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선생님에 관한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 또 사랑받는 걸 보면 우리에게 선생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노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 마음에 어떤 존경과 희망 이런 거에 씨앗을 뿌려주시는 농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음악 쪽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최근에는 선생님의 존재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같은 거 다시 한번 갖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운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정해준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만큼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은 민원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민원처리법상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반복되면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내용을 수정해서 올리면 다른 건으로 접수가 되는데요. 최근 2년간 접수된 정보 공개 청구 민원 중 자그마치 82만 건을 단 10명의 민원인이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평균을 내면 한 사람당 8만 건이 넘는 수치인데요. 정부는 욕설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민원 전화는 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반동 민원은 적극적으로 종결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적 서비스를 저해하는 악의적 민원인에 대해 누리꾼들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동네북도 아닌데 왜 이렇게들 괴롭히는 거냐? 좋은 행정 서비스를 원하면 공무원부터 존중해야 할 텐데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적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지금 시급한 다른 민원의 처리를 늦추는 악의적 민원, 이제 멈춰!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노란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불엔 17경기가 걸렸는데요.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KBO 리그 홈경기 최다 연속 매진 신기록을 17게임으로 늘리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2,000석 전좌석이 모두 팔린 건데요. 이렇게 평일 매진이 된 건 2015년 기아 타이거즈전 이후 3,262일 만이라고 합니다. 하나 이글스는 홈경기뿐 아니라 원정 경기 평균 관중도 10개 구단 중 2위로 막강한 티켓 파워를 가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기 실적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부진에 팬들도 옐로카드를 뽑아들였습니다. 팬들이 기록까지 세우면서 응원하는데 제발 잘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진하면 응원할 마음 싹 사라집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그 초반에는 잠시 1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하위권으로 추락한 하나이글스. 팬들의 열렬한 사랑으로 흥행 신기록을 썼지만 성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하나이글스에 경고!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다시 날개 펄럭이며 높이 날아오르는 이글스를 기대하며 오늘 마지막 신호 초록불 보겠습니다. 네, 치매가 초록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전기연구원이 인공지능으로 노인들의 일상 대화를 분석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경도 인지장애 검사는 2시간이 소요되지만 인공지능으로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어서 치매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일상 대화하듯이 검사하는 방법이라서 기존 치매 검사에 비해 스트레스도 적다고 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치매 단계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어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의 문을 넓혀준 인공지능에 누리꾼도 초록불을 밝혔는데요. 치매 검사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은데 얼른 보급되면 좋겠다.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 할 수 있게 의료기술이 쭉 발전하기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치매 인구가 7,500만 명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물론 다른 질병도 조기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생성형 AI 활용 기술이 쭉 발전하길 바라는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네, 빨로초 3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선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보도를 먼저 보신 후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8%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시, 준공 30년을 넘은 둔산지구는 노후된 건물과 주차장 문제 등으로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큽니다. 이런 노후 도시를 통합 정비하는 대신 용적률 상한을 지금보다 150% 더 올려주고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참여도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선의 시급성, 주변 지역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장 먼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 대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전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 등입니다. 최근 재건축 공사비가 급증하고 지역 부동산의 침체 상황도 계속돼 특별법 수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참여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노후계획 특별법이라 하지만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대전시는 이달 말 국토부 사업 기준이 확정되면 6월 말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고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해 선도지구 선정 등 특별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노후 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요. 우선 이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유석 교수님. 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계획도시를 이제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라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정비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서 정해가지고 도시의 기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지 여건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로 사회, 미래 도시로서의 전환을 법에서 규정을 해서 어떤 우리 국민 생활의 어떤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이 있긴 하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대규모의 어떤 노후 계획 도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새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후 계획 도시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좀 주 어떤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과 가장 부합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고요. 또 사업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 아마 제정 그리고 이제 시행이죠. 시행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에 좀 탄력을 받을 거로 보고 좀 있고요. 다만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예상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다소 수도권과 다르게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요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어떤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영준 국장님. 네. 특별법의 취지와 그 의미 설명에 앞서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말합니다.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까지 급속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된 택지지구가 현재 노후계획도시 등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단기간에 개발된 단지로 20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재정비 시기에 도래되었습니다. 주차장 등 주민 불편 편익시설 부족, 단지론 축소로 경관 개선, 도시정비 재건축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동주택을 단지별로 정비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광역적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고 일시 정비 시 많은 수요의 어떤 부동산 시장 혼란의 문제가 대두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광역적 정비,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도시 특별법 핵심은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 상향일 텐데요. 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법안이 또 있었는지 그리고 또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특별법이 최초라면 기대 효과는 어떤 건지 박유석 교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도시가 노후화돼서 재정비를 한다라는 건 기존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택지를 좀 특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부분은 뭐 기존에도 기본이 되는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특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특례를 받고 지어진 건축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안전진단 면제가 뭐 최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특례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뭐 적용 기준이라든지 또 건축을 할 때 그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뭐 높이 제한 이런 부분들이 완화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도 법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는 이제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우리가 뭐 서울 같은 경우 제2롯데월드라고 불리는 롯데월드 타워 N 롯데월드몰이더라고요. 지상이 123층이고요. 높이가 555m 그리고 용적률이 575%나 돼요. 이거는 누가 봐더라도 좀 특별한 어떤 규제 완화가 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초기에는 뭐 부정적인 여론도 좀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 계획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융통성 재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규제 완화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는 그래도 이제 사업성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조치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2027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제시를 했는데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도지구 지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또 어떻게 해당되는지 최영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일부 매체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제와 꼭
경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좀 담고 있는데요. 선도지구는 여러 공동주택단지를 묶은 특별 예정지구 중에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역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로 불리는 수도권 5개 도시로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적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기본 방침을 만들기 위한 과업을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5개 신도시와 같이 시기를 같이 하지는 않고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 확정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지정은 주민 공람 공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 노후도시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의 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되거나 도시계획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선정되는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여러 단지의 정비를 통합해서 정비하여 주민의 동의나 합의가 가장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걸 좀 국장님 종합을 해보면 먼저 하는 거지 큰 의미는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도지구 그 자체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뭐 국비나 다른 어떤 지원 사안이 없는 거고요. 순전히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권리에 의한 어떤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를 좀 원활하게 도와주고 어떤 인센티브나 절차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절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절차나 인센티브는 같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수도권의 신도시하고 지금 같이 맞춰서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이제 선도지구 선정 지역이 뭐 둔산,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원이나 송촌 등이 거론되는데 해당 지구 중에서 둔산이 뭐 먼저 선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이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박 교수님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도지역을 지정한다라는 것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주민 참여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지역이 되지 않으면 뭐 앞으로 힘들다라고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좋고 언제든 재건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 보니 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저기 먼저 해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또 사업성과 더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고 또 주민들의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그 의지가 있을 때 선도 지역이든 그렇지 않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만 본다면 그래도 뭐 둔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둔산 지역이 그래도 선도 지역의 가능성은 좀 높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감안하신 말씀이시겠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 참여, 뭐 노후도민 주민 불편, 나머지 조건들은 거의 다 맞춰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민 참여도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또 의지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비 구역이 특별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획 정도만 수립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민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이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택지 개발하듯이 싹 밀고 싹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그 재건축을 하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으로 뭐 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점이 또 걸림돌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의 어떤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그 광역적 범위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하고 주변 단지와 통합적으로 개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개발
그 통합 개발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개발 밀도의 관리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되는 만큼 공분 기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 통합 개발에 찬반 의견이 대들 수 있고요. 또한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부담 문제, 주민 어떤 이주 문제 등의 원인으로 현재 동구, 중구 등 기성시가지에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도 찬반 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주민 합의가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사업 시행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단지만 이렇게 주민 동의를 얻었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 특별법상으로 보면 인근 단지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 주민 동의 얻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시민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여지, 그러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속도감이 좀 있어서 동의율이 높을 거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좀 약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갈등은 이제 분담률 주로 이런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는데, 이제 규제가 어쨌든 안전진단 면제도 그 전에도 뭐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좀 용적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가 좀 파격적으로 완화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리모델링은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파트 리모델링만 생각하시면 내 집 그냥 고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가 10층짜리면 15층까지 추가적으로 더 져서 재건축의 효과를 좀 누리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둔산 지역 같은 경우 뭐 여러 단지가 좀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이 어려웠었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대수 증가를 좀 해서 우리가 좀 이익을 좀 얻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물론 이번 특별법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14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에서는 규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다만 과거 이제 다른 지역,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적이 좀 있는데요.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추진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건축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차선책이었고, 이렇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좀 수월하다면 아마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동의하고 이제 사업성 이걸 결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둔산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뭐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현주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은 기존의 전단위 어떤 정비 사업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 그다음에 조속한 사업 정비를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요. 단위 통합적 개발 통하여 정비 유형에 따라서 역세권 및 그 상업 업무지구 주변을 구밀 복합 개발하여 역세권 등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가능하고, 역동적인 스카이라인과 품격 있는 도시 경관 형성 등 대전의 어떤 중심이 꼽히는 둔산 지역이 더욱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해서 개선의 기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기간 내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성을 위한 위에 주민 간의 갈등이 대두될 수 있는 높은 밀도 계획과 단지 내 교통 혼잡이나 일주권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 단계에서 주민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특별법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일부라지만 뭐 일시적이었지만 이제 그 거래도 줄고 집값도 상승했는데 여파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박유석 네, 뭐 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됐죠. 발표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이 특별법의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특별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거나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 이제 그때 또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별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매도를 유예하시는 분들, 내놓으려고 했다가 다시 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둔산 지역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비용, 재건축이 현실화될 때까지의 어떤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걸 철저하게 좀 따져봐라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되는 게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분담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동안에는 특별법 관련 논의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 등의 이제 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치우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맞춰서 신속한 대비를 위해 작년 초부터 17개 장기 택지지구의 정비를 위해 과업을 착수해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17개 장기 택지지구 여건 변화 분석, 기반시설 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정비 방안과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기반으로 둔산 송춘지구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 설계를 수립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방침이 확정되면 그간 분석한 사항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월 중에 국토교통부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발표되면 6월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조속히 그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해관계 조정, 주민들이 복잡한 어떤 사업 절차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하고 밀도 있게 접촉을 해서 국토부와 협력 체계를 계속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도 한번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일기 신도시하고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이제 주민 설득을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어떤 지역으로 특별 지역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당연히 이제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넓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둔산이나 대전에서 둔산이나 유성 지역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어떤 모든 중심이 좀 쏠려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또 정비 사업을 한다. 또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해서 뭐 어떤 정지 여건을 좀 개선시킨다. 근데 우리 대전 전체로 놓고 보면 원도심이라든지 아직 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한번 좀 따져볼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선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 우선은 목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가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